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회계 원리의 마지막 편이 재무회계 이론입니다. 재무회계 이론도 종종 출제됩니다. 회계 이론. 원래는 이게 맨 앞에 있어야 되는데, 회계 이론이 맨 앞에 있어야 되는데, 원래 1급은 2급을 하고 나서 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2급을 건너뛰고 오는 분도 많지요. 그래가지고 앞에다가 제 교재는 생기초 회계 원리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급을 건너뛴 사람들, 물론 2급을 했지만 복습사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회계 이론도 원래는 맨 앞에 있어야 맞지만 이제 2급을 건너뛰고 오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서 이 이론을 뒤로 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갑시다. 회사는 미래에도 계속될 거라, 그리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할 거라는 전제하에 역사적 원가주의의 근간이 되는 회계의 기본 가정이 뭐다냐 그랬죠. 답이 나왔어요. 이미 답이 나왔잖아요. 계속 기업의 공준. 기업은 미래에도 계속될 거라는 전제. 기업이 계속될 거라는 전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원리상 역사적 원가, 자산 부채를 측정할 때 역사적 원가, 다른 말로 취득 원가잖아요. 이게 취득 원가를 우리가 장부에 기록. 물론 이제 일부 장부가 일부 계정, 예를 들어서 단기 매매 증권이라든가 매도 가는 증권은 기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해서 적잖아요. 근데 최초에는 다 기본적으로 원가를 적죠. 즉 역사적 원가주의를 채택하는데 이거를 정당화시켜 주는 게 바로 계속 기업의 가정이다. 만약에 기업이 지금 청산 때려친다면 옛날에 얼마 주고 샀냐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현행원가, 시가가 중요한 거지. 청산을 전제로 한다면 역사적 원가라, 계속기업의 반대가 청산이거든요. 청산기업, 기업을 접는 거지. 청산을 전제로 한다면 원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행원가, 시가, 현행가치가 중요한 거지. 현행원가가. 그래서 우리 회계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채택하는 이유가 기업은 계속될 거라는 전제하에, 청산을 전제로 한다면 원가는 아무 의미가 없다. 현행 원가가 중요하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업의 공준에 대한 내용.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지만 회계 1급에 이런 범위까지 들어갑니다.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한 건데, 회사가 소모품은 우리 상식적으로 문구류, 뭐 볼펜, 노트, 복사용지, 아니면 쓰레기통 막 이런 거잖아요. 구입하면서 모두 비용 처리했다. 다음 중 어떤 회계 개념을 고려한 것이냐? 금액의 크기는 따지지 않고요. 일단 소모품을 보통 비용 처리합니다. 이때 어떤 개념과 관계 있느냐? 그럴 때 보수주의, 수익비용, 편리성, 계속성. 답은요? 답은요? 이게 조금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이게 소모품을 구입하는 건 보통은 중요성이라고 그래요. 보통은 중요성이라고 합니다. 중요성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소모품 자체가 금액이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일단 아니라고 그랬어요. 일단은 아니라고 했는데 이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모품 자체가 크지가 않죠. 근데 고려하지 말랬으니까 그건 빼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소모품은 글자 그대로 하면 소모성이죠. 소모성. 순간적으로 그때그때 써서 없어지잖아요. 소모품, 글자 그대로 소모품이니까. 근데 소모품 같은 거는 그 자체가 세속에서 수시로 써서 없어지기 때문에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이거는 상대적인 중요성에 따른 겁니다. 근데 지문에 중요성이 없어. 지문에 중요성이 없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답이 뭐냐? 이게 보수주의입니다. 이게 보수주의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답에도 보수주의가 나와요. 이 보수주의가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공부 잘했냐, 공부 많이 했어요, 그러면 하나도 안 했어 이러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 전교 1등 하는 사람이 이번 시험 망쳤어. 그래? 몇 개 틀렸는데 전체 하나. 난 전체 하나는 그냥 한 과목에 하나도 아니고 한 과목에 7개 틀리고 말했는데, 그죠? 어쨌든 그런 거. 보수주의는 가급적이면 수익은 줄이고 반대로 비용은 늘리고, 그리고 자산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자산은 가급적 숨기고
또 부채는 가급적 엄살 팍팍 떨면서 빚이 많아 죽겠어. 요즘 지금도 TV에 맨날 나오는 뭐 빚이 몇십억이다 하는 분들, 갚아도 벌써 갚을 건데 아직도 안 갚았다고 그러고서 맨날 나오는 친구 그렇잖아요. 연예인들 걱정은 하는 게 아니랬죠. 몇십억 몇백억 좀 금방 벌어요. 인기만 있으면. 어쨌든 이런 것들. 그래서 수익은 적게 비용은 많게, 자산은 적게 부채는 많게, 자산 대신 비용 처리. 이 문제가 그거죠. 자산 대신 비용 처리했다. 그럼 이 얘기는 결국 궁극적으로 하면 이익을 적게 만드는 효과가 있죠. 그럼 이익이 적어지면 또 세금도 적어지잖아요. 세금도 적어지는 효과가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을, 이게 바로 보수주의예요. 이게 바로 보수주의입니다. 그래서 보수주의가 정답은 맞는데 지문의 중요성이 있으면 중요성이 답이에요. 왜냐하면 이 송호품은 그 자체가 일단 소액인데 이 대소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돼 있으니까 일단은 그 자체가 보통은 소액이고, 그리고 단기간 써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 건물을 사는 거랑 기계를 사는 거랑,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품은 뭐 컴퓨터, 복사용지, 사무용 가구, 아니면 그 저기 회의실에 필요한 100인치짜리 뭐 모니터 막 이런 것들은 보통 거액이잖아요. 상대적으로 거액이고 오래 쓰는 거죠. 이런 것들은 비용 처리하지 않고 자산 처리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상대적인 중요성이지 보수주의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소모품을 구입하면서 비용 처리했다. 그럼 여기서는 보수주의가 정답인 거고, 만약에 지문에 중요성이 있다, 금액 대소관계 이런 말이 없다면 중요성이 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를 많이 출제됐을 때 많이 틀려요. 그래서 무조건 보수주의 외우면 안 돼. 중요성이 있으면 중요성이 답이에요. 단 이 문제는 왜? 없기도 하거니와 금액의 대소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나오기 때문에 보수주의가 답입니다. 보수주의가 회계 1급 책이 아예 없는 책도 많을걸요. 그 책도 버려야 됩니다. 넘어가요. 제 책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버려야지 뭐. 제 책도 쓸모없는 거 버려야 돼요. 그럼 아마 있을걸요. 확인해야지. 넣은 거 같은데 안 넣었나? 회계공준에 뭐 제가 공준했어요. 제가 회계관습도 책에 넣어드렸잖아요. 책에 있어요. 보수주의 사례까지 설명드렸어요. 큰일 날 뻔했네. 있어요 사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원래는 강의를 전산회계만 강의한 게 아니라 공무원 강의를 한 20여 년 넘게 했어요. 20여 년 넘게 하다가 나중에 전산회계 넘어오고 이런 케이스인데, 처음에는 이거 보수주의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교재가 저는 항상 제가 쓴 걸로 하는데, 처음에 할 때는 제가 쓴 걸 냅다 할 수는 없으니까 남의 걸로 했는데 내용이 없어. 근데 이거 분명히 이 정도 내용에서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없어. 근데 시험에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기본 항상 철칙이, 시험에 물론 모든 걸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적어도 회계 1급 수준에 속하는 건 책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이런 걸 책에 없지만 설명하면은 사람들이 째려봐. 이 책에도 없는데 그만해요. 하지 마요, 말이에요. 그만하지요. 뭐 너무 어려워요, 막 이러지. 근데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수업 잘 듣는 분들은 이런 거 나오더라도 충분히 맞추는 거고, 그리고 원래는 당연히 회계 1급 수준이면 이 정도까지는 해야 돼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우리가 평상시 출제 비중에 비해서 우리가 출제가 빈도가 높으면 뭐 어렵지 않겠지만 솔직히 잘 안 나오니까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렵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온 적이 있다는 점 확인하시고 계속 갑니다. 이건 또 뭐다냐? 다음 중에서 재무제표 작성 때 미지급 비용이나 선급 비용 또는 충당부채 설정, 이런 결산 수정 분계 있잖아요. 결산 수정 분계를 하는 정당화 시켜주는 개념 가장 가까운 게 뭐다냐? 결산 정리 사항을 하는 게 뭐냐 이거죠. 미지급 비용 아직 주지도 않았는데 장부에 적어줘.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따지면 발생주의 아니에요? 그죠? 아직 돈이 나가지도 않았는데 비용으로 장부에 적어주잖아요. 그럼 발생주의인데 발생주의는 없는디? 그죠? 그걸 뭐다? 충당부채, 선급비용. 선급비용 기간 배분하는 거잖아요. 기간 배분. 뭐에 대한 거다? 이것도 좀 애매한 거예요. 원래는 회계 기간이죠. 기간별로 잘라서 하니까 기간별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분 때문에 회계 기간을 전제하기 때문에 기간별로 잘라서 단기권이 아니냐, 이번 연도권이 아니냐. 특히 선급비용 앞에서 왜 전전 시간에 선급비용 나올 때 전 시간인가 이번 연도권이 아니냐만 따졌잖아요. 기간별로 분배를 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 기간 분배는 계속 기업의 전제이기 때문에 회계 기간이 분배가 되는 거죠.
기업이 계속될 건데 다만 기간을 잘라서 보고하는 거잖아요. 넓게 보면은 또 이 동네하고 또 연관이 있기도 해요. 구체적으로는 회계 기간입니다. 기간별 배분하는 거죠. 그게 답은 2번이에요. 참고로 그걸 답을 떠나서 기업 실체, 계속 기업의 전제, 기업 실체, 회계 기간 요 세 가지를 전문 용어로 아까 위에 있었나? 회계 공준이라고 합니다. 공준. 그래서 회계 공준도 솔직히 회계 1급 수준에서는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닌데 이런 것도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다는 점. 자, 또 있네. 10번까지네. 맞네. 얼른 가야지. 자, 다음 4번. 회계 정보가 갖춰야 될 중요한 질적 특성. 회계 정보가 갖춰야 될 중요한 질적 특성.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이게 그냥 한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냥 한눈에 들어와야 돼요. 한눈에.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이때 목적 적합성에 나오는 게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예피적. 목에 피가 났는데 빨간색이라나? 목에 피가 났는데 목에 피가 났는데 적색 빨간색이야 뭐 이러면서. 그다음 신뢰성에는 표준검이 있죠. 신표준검, 신뢰 표준검, 표현의 충실, 중립성, 검증 가능성, 예측가치, 피드백, 적시성. 근데 둘 다 외우면 좋지만 일단 한 놈만 패라. 표준검, 신뢰성, 표준검, 신뢰성 있게. 요것만 외우면 나머지는 이 동네겠죠. 이렇게 답이 나왔죠. 그 다음에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인데 성격이 다른, 틀린이 아니고 다른. 제발 틀리다와 다르다 구분하자고 그랬죠. 아이 됐어 이러지 말고 고쳐야 돼요. 고칠 건 고쳐야 됩니다. 그다음 표현의 표준검 나왔잖아요. 표준검 이건 신뢰성이고 적시성은 예피적 할 때 목적적 합성. 얘는 목적적 합성이고 나머지는 신뢰성. 여러분 기본서에 보시면 그림 있잖아요. 그림으로 목적적 합성과 신뢰성 있죠. 근데 또 어떤 책은 그림이 달라 질적 특성이. 왜냐하면 기준서가 개정이 중간중간 되거든요. 근데 기준서가 개정이 됐다가 조금 이렇게 변화가 있던 적이 있어. 근데 그걸 책에다 아직도 쓰고 그걸 신나게 아직도 가르쳐. 특히 국비지원하는 그 교재 보면 그 이상한 게 나와 있어요. 현행 기준에 맞지도 않는 거. 그래서 제가 국비지원 강의하다가 진짜 속으로 막 열불 날 때가 많아. 그게 몇십 년 전에 쓰던 종이전표를 지금도 가르치잖아요. 혹시 지금 학원 다니시는 분 아시죠? 거기 그 NCS 교재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시험 봐야 되잖아. 그 시험 봐서 증거를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비지원 받는 증거로. 그래서 몇십 년 전에 쓰던 종이전표 쓰는 법, 입금전표, 출금전표. 지금 전산으로 막 하는 시대에. 그죠? 재밌어요. 넘어가요. 그 다음 이것도 뭐냐? 재무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간의 균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거. 왜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상충관계가 있다. 기억납니까? 상충관계 여기 나왔네. 상충관계 서로 충돌된다. 서로 자는 빼도 돼. 상자가 서로 상이니까. 그냥 목적 적합성은 상충관계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자 빼야지. 역전압. 역 전자가 앞전자인데 앞자가 또 붙어. 역 앞에 이런 뜻이야. 넘어가요. 어쨌든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상충관계에 있다. 맞고. 수익인식 관련해서 완성 기준을 적용하면 완성 기준이라고 우리가 공부한 적이 없죠. 말은 들어봤어요. 완성 기준이고 또 하나 뭐가 있어? 여기 안 써있네. 완성 기준이고 진행 기준이 있습니다. 진행 기준 이거 사실 우리 전산 시험에서는 말만 배우지 이걸 계산하는 문제라 회계처리는 안 배우죠. 진행 기준은 공사가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고, 완성 기준은 완성되면 수익으로 보는 거예요. 이건 진행 정도에 따라. 만약에 공사가 3년 걸리는데 공사가 3천억짜리야. 이야, 3천억짜리 아파트 전체가 공사가 3천억인데 3년 걸려. 그러면은 여기서 완성 기준은 3년 후에 3천억을 수익으로 한 방에 잡는 것이고, 진행 기준은 1년, 2년, 3년 나누어서 막 공사가 만약에 3천억 중에 1차 년도에 공사가 40%가 진행이 됐어. 그럼 3, 42, 1200억을 수익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진행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회계는 매년 잘라서 손익 경영 성과를 보고하잖아요. 그럼 진행 기준이 더 합리적이겠냐, 완성 기준이 합리적이겠냐? 우리는 진행 기준을,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진행 기준입니다. 그래서 진행 기준으로 하는 것이 목적 적합성이 향상됩니다. 근데 완성 기준 적용하면 향상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야. 이게 틀린 거고요. 신뢰성
신뢰성은요 완성 기준이 좋아. 왜냐하면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공사비 얼마 들어갔나 정확히 책정이 되고 집계가 되고 그 다음에 실제 돈 받기로 한 것과 비교하면 정확하죠. 근데 진행 기준은 공사 진행률을 추정해야 돼. 아까 제가 3년 공사인데 1차 년도에 40%가 진행됐다라고 말은 했죠. 근데 40%를 어떻게 따질 거야? 여러분 길 가다가 아파트 공사하고 있네. 크레인, 저도 지금 집 앞에서 보이거든요. 크레인이 막 밭들어총하고 하루에 한 7, 8대가 막 보여요. 우리 저 건너편 쪽에 아파트 공사하느라고. 근데 처음에 거기 아무것도 없던 있었지. 주택가 쫙 있었어. 근데 주택을 다 이제 그 철거 지역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공사 지역으로 고시해서 그 주택 보상하고 철거 지역 그러면서 거기 지나가다 보면 철거 막 빨간색 써 있는 거 보셨죠? 그럼 철거도 안 돼 있을 때부터 생각해 보시면 철거도 안 돼 있었어. 그럼 보상이 이루어졌어. 철거를 해. 그리고 땅을 파. 그리고 그 철골 구조에서 세워. 그 지금 크레인 올리면서 막 건물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지금 올라가고 있어. 그럼 공사가 몇 프로 된 거지? 그 자체가 다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건 신뢰성은 떨어져요. 신뢰성은 떨어지고 목적적 합성은 올라가는 거지. 뭐가? 진행 기준이. 어쨌든 근데 이번은 문장이 완성 기준이 아니라 진행 기준으로 바꿔야 됩니다. 답은 나왔고, 자산평가 관련해서 현행원가는 다른 말로 하면 시가로 적용하면 목적적 합성은 향상되지만 신뢰성은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 현행원가 측정 기준이 뭐냐 이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현재 몸을 담고 있는 현재 지금 몸이 있는 그 자리 그 건물 집에 있든 회사에 있든 학교에 있든 독서실에 있든 도서관에 있든 카페에 있든 간에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 그 건물의 값어치 얼마예요? 100억? 1000억? 5천억? 2조? 10조? 근데 그 금액을 어떻게 따지고 측정 기준이 뭐야? 측정 기준이 애매하죠. 근데 신뢰성은 떨어집니다. 근데 목적적 합성, 자, 이 건물이 누가 봐도 5천억은 될 거야 뭐 하는 거. 목적적 합성 이건 있죠. 내가 사는 아파트가 10억이래 50억이래 80억이래 뭐 어쨌든 목적적 합성은 있지만 신뢰성은 떨어집니다. 여러분께서 교재에 보시면 제가 표에다가 목적적 합성과 신뢰성의 상충관계를 그려드렸어요. 참조하시면 됩니다. 또 회계정보 보고와 관련해서 중간재무제표 작성하면 목적적 합성은 향상되고 신뢰성은 떨어집니다. 중요한 거죠. 중간재무제표는 목적적 합성이 높아요. 근데 신뢰성은 떨어진다. 기본서에도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 역사적 원가, 취득원가의 장점 그러면 딱 보자마자 신뢰성이 떠올라야 돼. 맞는 거 찾는 거죠. 장점. 취득원가입니다. 이게. 취득원가 그러면 신뢰성. 현행원가 그러면 목적적 합성. 현행원가 그럼 목적적 합성이고 역사적 원가 그럼 신뢰성입니다. 상충관계의 대표적인 거죠. 넘어가네. 자, 그 다음 원활날 자산평가 기준으로서 역사적 원가와 현행원가, 현행원가는 시가 중에서 어떤 게 더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두 가지 평가 기준 사용했을 때 결과로서 주어지는 회계정보는 어떤 특성에 있어서 상충관계가 존재하느냐. 상충관계는 아까도 나왔는데 목적적 합성과 신뢰성과 목적적 합성 아까도 나온 거잖아요. 다음 또 뭐야? 유용한 정보를 위해서는 유용한 정보가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죠. 위해서는 필요한 질적 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설명 중에 틀린 걸 찾으래. 검증 가능성, 중립성, 표현의 충실성이 있으면 신뢰성이 있다. 표준검, 그죠? 현대회계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신뢰성보다 목적적 합성을 더 강조한다. 이는 재무회계의 수탁 기능을 적절히, 이게 뭔 소리야? 수탁 기능, 우리 저기 수탁 책임을 평가한다 이런 거. 우리 요즘은 회사가 현대 요즘 회사가 일반 개인 기업이 주가 아니라 대부분 주식회사 형태잖아요.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주인이죠. 근데 주주들이 다 가서 경영을 하냐? 아니죠. 경영자한테 맡기잖아요. 수탁 책임을 평가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목적적 합성, 투자에 따른 성과, 실적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적적 합성을 더 강조한다. 이런 뜻이에요. 맞는 거고 목적적 합성과 신뢰성은 보완적 관계가 아니라 그냥 상충관계, 대립적인 관계입니다. 목적적 합성을 강조하면 신뢰성은 떨어지는 거고 신뢰성을 강조하면 목적적 합성이 떨어지니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보완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결론은 이게 답이고 그 다음 비교 가능성은 기업과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 통일성,
통일된 정책, 적어도 동종업종은 통일된 정책을 사용하는 거, 기업 간 비교 가능성과 기관별 비교 가능성, 일관성, 다른 말로 하면 계속성. 한번 채택한 기준은 매년 계속 적용하고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된다. 이런 거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돼요. 이런 문제는 좀 쉬운 거 아니죠. 어려운 겁니다. 이론 공부, 이론 강의를 또 저랑 안 하신 분들은 아마 이 내용을 전혀 못 들어봤을 수도 있을지도 모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해두세요. 솔직히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왔습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이게 항상 과거죠. 지금까지 나온 건 과거일 뿐이고 시험 보러 가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시험 보러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해두세요. 그리고 나오고 안 나오고는 나중 얘기고 이걸 하는 자체가 공부니까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죠. 공부하는 거니까 물론 공부하고 까먹더라도 일단 이런 거 한번 봐두고 정리해두고 넘어갔어요. 또 있어. 마지막 문제인가? 마지막 문제네. 그 다음 질적 특성 하나인 신뢰성은 회계 정보에 대한 오류나 편견 없이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또 나왔어. 충실하게 표현해야 되는 정보의 특성이다. 신뢰성을 갖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너 길게 읽었는데 결국 표준검 찾는 거. 표준검이 아닌 걸 찾는 거죠. 아까는 같은데 표준검 또 나왔네. 아닌 거. 적시성은 목적 적합성 쪽이죠. 여기서는 신뢰성이고. 그죠? 이제 여기는 문제가 없어요. 책에는 이제 없는데 자, 최근에 나왔던 문제 중에 있죠. 최근에 나왔던 문제 중에 아까 했던 거고. 이거 보세요. 이제 이거 최근에 나온 거. 뭐라? 몇 회라고 표시 안 해놨네. 헤헤이 몰라요. 저도 몇 회인가 있었는데 그걸 메모를 안 했네. 복사 붙여넣기 하다 까먹었네. 최근에 나온 겁니다. 뭐에 대한 설명이냐? 100회 이후에 작년에 나온 거니까 기업은 그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존속된다. 오랫동안 기업은 계속될 거라고 가정한다 하는 순간 끝났죠. 기업은 계속될 거예요. 즉 기업은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때려치거나 중대하게 축소시킬 의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때려치는 청산이 요구되는 상황도 아니다 가정한다. 기업은 앞으로 계속될 거라고 가정한다 이거죠. 계속 기업의 공준. 그 다음에 기업 실체, 기간별 보고 요 세 가지가 다른 말로 뭐라고요? 회계 공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에 써 있어요. 공준. 한번 두고 어떻게 알아?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강의를 자꾸 들으라는 거지. 강의도 자꾸 듣고 교재도 자꾸 보고 하라는 거지. 어떤 사람은 아니 한번 듣고 어떻게 알아요? 째려봐. 항의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반복하시라는 거예요. 반복하기는 싫고 알긴 알아야 되겠고 모르니까 승질내고 진짜 그런다니까요. 강의할 때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아니 저기 뭐라고 하면 이거 저기 복습하셨냐 그러면 안 했대야. 그럼 당연히 모르지.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제가 시험 받으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저한테 승질내는 사람 많다니까. 그래서 저도 저기 하여튼 이거 전산회계 강의하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제가 먼저 안녕하세요 인사해도 인사도 안 하고 가는 사람도 많고 댓글도 안 남기고 질문도 안 하고 그러는 저 공부 안 해놓고 저한테 승질내고 막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럼 저는 맨날 죄송합니다. 왜 NCS에 거기 쓰잖아요. 후기 쓰잖아요. 근데 저는 저한테 욕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 제가 속한 그 기관에 그게 남아요. 별점이 막 참말로 넘어가요. 자, 어쨌든 이것도 우리 시험에 사실 회계 1급에 이런 게 나왔다.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보다시피 출제됐고 여기도 또 나오잖아요. 103회. 물론 많이는 안 나왔네. 이게 마지막이네. 더 없죠 아마? 또 있네. 3개나 있어. 다시 103회 문제로 가죠. 회계정보 질적 특성 103회도 나오고 아까 106회도 나오고 위에는 몇 회인지 모르겠는데 몇 회가 있어요. 그죠? 제가 까먹었어요. 자, 일단 갑니다.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라는 회계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주요 속성이다. 당연하지. 질적 특성은 유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당연하지. 회계정보가 갖춰야 될 중요한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다.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럼 답은 4번이네. 비교 가능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보다 중요하다. 알지. 제일 중요한 게 이거고요. 그 왜 책의 교재에 보면 맨 위에가 유용한 정보 제공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나오고 예피적,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그리고 표준검이 나왔죠. 표준검이 그리고 이건 상충관계이고 그 밑에 비교 가능성과 중요성 이런 거 나왔잖아요. 교재에 이 그림 있죠. 나는 없는디 그런 분들은 그 교재에 어떻게 해야 되지? 검색해야 되나? 지금 보여드릴 수도 없고
책 보여드린다고 보이지가 않잖아요. 어쨌든 제 기본서에 이 그림이 있습니다. 있는 분들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거의 포인트지만 이런 것도 있다. 비교 가능성이 두 가지라며요. 아까 위에 있었죠. 왜? 기업과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과 기간별 비교 가능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는 106회. 106회니까 저기 23년도 2월 문제구나. 2월, 4월 아닌가? 맞죠? 맞아. 4월 달이 107회니까. 자, 잘못된 걸 찾으래요. 잘못된 거. 유형자산을 역사적 원가, 취득 원가로 평가하면 신뢰성은 아까 나온 건데 역사적 원가, 취득 원가 그러면 신뢰성이잖아요. 그럼 신뢰성이 저하가 아니라 제고되는 거지. 제고. 높아지는 거고 목적적 합성은 저하되는 거죠. 바뀌었죠. 그러니까. 답 나왔네. 답 나왔. 그 1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 기간별 비교가 가능해야 되고 기업과 기업 간에도 비교가 가능해야 돼요. 기간별 비교는 계속성, 기업과 기업 간은 통일성. 적어도 동종업종은 원칙이 정책이 통일돼야 비교 가능하니까. 만약에 A 기업은 동종업종인데 A 기업은 정액법인데 B 기업은 정률법이야. 그럼 비교가 객관적으로 안 되잖아요. A 기업은 원가 모형인데 B 기업은 공정가치 모형이야. 좀 이상하죠. 적어도 동종업종은 똑같이 원가법으로 하든지 똑같이 정액법 하든지 이런 식으로 통일된 규칙을 사용하는 게 비교 가능하다. 그 다음에 유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중요한 질적 특성이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인데 벌써 여러분 어때요? 눈에 익죠? 그러니까 앞에 문제랑 반복되는 용어들이 이렇게 몇 개 있죠. 그러니까 결론은 반복을 하면 기본서하고 강의를 제가 반복하면 문제가 다 그게 그거야.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공부는 싫어하고 시간도 없고 공부는 싫어하고 또 시험 막판에 그러죠. 특강 몰아치기, 벼락치기, 그죠? 그래서 가끔가다 누가 출제 예상 문제 걸어오면 막 보는 거지. 클릭. 유튜브도 그렇지만 거기 출제 예상 문제 보면 잔뜩 써 있어. 근데 그거랑 나중에 시험 문제 비교해 보세요. 몇 개 남았나? 근데 우리 학생들은 또 관대해야 돼. 거기 찍어준 거 20개 중에 하나 나왔으면 오 맞췄대. 참말로 화한장 하시겠어요 진짜. 그러지 맙시다. 우리 평상시에 조금만 더 투입하면은 그냥 거저먹기 되는 거를 그냥 오매불만 거기 출제 예상 문제 그거 쳐다보고 있어. 그 시간에 공부 한 번 더 하면 되겠다. 그거 보는 게 공부라고요? 아니에요. 공부가 돼 있는 사람은 공부가 되지만 공부가 안 된 사람은 어차피 몰라. 그리고 그 중에 20개 중에 하나, 30개 중에 2개 나왔다, 하나 나왔다 그러면 오 적중했대. 저 그런 거 싫어하는데. 저 공무원 강의할 때 그런 건 더 하죠. 우리 시험은 관대하니까 실시점 합격이지 공무원은 회계 100점 맞아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해두시는 게 안전빵으로 합격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합격인 중요하지 않아. 솔직히 지금 입장에서는 합격이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전산회계 공부하는 이유가 취업이나 실무에 나가서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가서 진짜 피눈물 흘리면서 후회할 순간이 올지도 모르니까 평상시 조금이라도 더 투자해 두세요. 아셨죠? 자, 그래서 회계 원리 파트는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원가 회계 재밌게 또 만나기로 하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태꿀 아시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